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88차 우당 역사문화 강좌를 맡게 된 수원대학교 사학과에 있는 박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강의 내용은요, 신흥무관학교의 설립과 역사적 위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해가 신흥무관학교 설립 110주년이죠. 그래서 특별히 신흥무관학교의 설립과 역사적 위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뭐 신흥무관학교 하면은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들을 양성해서 무장투쟁의 어떤 상징으로서 그동안 뭐 가장 대표적인 무관학교로서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1910년 일제에 의해서 조선이 강점된 이후에 만주라든가 러시아라든가 그죠? 또는 미국의 네브라스카주에서 박용만이 또 미주 한인 소녀명학교도 만들고 또 중국 본토라든가 수많은 지역에서 많은 그러한 무관학교가 1910년 내 만들어졌죠. 그 가운데서도 이 만들어진 그런 여러 무관학교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많은 독립군을 양성했고 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무관학교가 바로 신흥무관학교죠. 그런 차원에서 신흥무관학교는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무관학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의 설립이 올해 110주년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흥무관학교는 다른 무관학교와 무관학교로서는 같은 역사적 의미를 갖지만, 특별히 신흥무관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러한 어떤 공화주의 계열의 독립군을 양성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또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1910년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바로 이러한 1910년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조선 왕조를 재건하자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들 좀 전문적인 용어로서요, 그것을 복벽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벽주의, 즉 임금을 다시 회복하는 복벽주의라는 조선 왕조를 재건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의병투쟁을 전개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많았던 시절이 아직까지는 1910년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신흥무관학교는 신민회는 단체 잘 아시죠? 구한말에 만들어진 신민회 같은 경우에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서 바로 독립군을 양성하는데, 바로 이러한 공화주의 계열의 이제 독립군을 양성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무관학교가 바로 신흥무관학교다. 따라서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에 바로 중국에서 공화주의 혁명이 일어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바로 신의 혁명 아닙니까? 신의 혁명인데, 신의 혁명의 바로 신흥무관학교, 즉 신흥무관학교 세력들, 또 신민의 세력들이 만주 지역에 만든 것이 뭡니까? 바로 경학사라든가 이런 단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1911년에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국이 다시 해방됐을 때는 민주공화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의 혁명에도 참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신의 혁명에 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러면 만주 지역 유아연 삼원보에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신의 혁명에 참가했는가? 조선민족혁명당의 기관지가 앞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민족혁명당은 1930년대에 김원봉이라든가 이런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만든 그러한 또 다른 조직이 되겠습니다. 김원봉, 윤기섭 이런 사람들이 만든 조선민족혁명당의 기관지 앞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앞길의 기록을 보면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던 세력들이 바로 유아연 삼원보 지역에 있는 유아연의 그러한 어떤 관리들이 있는 집행기관, 유아연 공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공소를 공격했다. 그러면서 신의 혁명에 참가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흥무관학교는 신민회의 무장투쟁 기지 건설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러한 신흥무관학교는 바로 독립군을 양성하는데
복벽주의 계열의 어떤 그러한 독립군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공화주의 계열, 국민이 바로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국가 건설의 주인공이 바로 일반 국민이다라고 하는 민주공화제를 주장했다는 거죠. 따라서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출했던 그러한 독립군들이 바로 공화주의 계열의 독립군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공화주의 계열의 독립군들, 그러한 정신 자세와 무장을 했던 그러한 독립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해방 후에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만드는데도 바로 신흥무관학교 생도들이 정신적, 사상적으로 철저하게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10년대에 바로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졌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11년에 신흥무관학교가 6월 10일 날 여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는 1919년 3.1운동을 거쳐서 1920년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 많은 대원들이 참여했고 그럼으로써 결국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 정도에 폐교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만주 지역에서 신흥무관학교 생도들로 졸업생들이 약 3,500명 정도의 신흥무관학교 생도들이 졸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바로 만주 지역에서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던 만주 지역에서 수많은 항일 독립 전쟁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1920년 가까이는 봉오동 전투, 또 1920년 10월에 있었던 청산리 전투, 또 1930년대 만주에서 있었던 왕청년에서 있었던 대전자령 전투 등 수많은 큰 전투, 그리고 소규모의 수많은 전투에 있어서도 독립군의 장교로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어느 무관학교 출신들이냐? 바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신흥무관학교는 바로 8.15 우리가 해방이 될 때까지 독립전쟁의 주도 세력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저는 이제 그 봉오동 전투, 청산리 또는 뭐 대전자령 전투 이런 것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만주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러시아에서도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항일 투쟁에 있어서 수많은 전투, 이만 전투, 올가 전투, 또는 볼로타이프카 전투 등 수많은 전투들이 있는데 이때에도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많은 활동을 했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본토에서도 뭐 의열단이라든가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단 뿐만 아니라 뭐 조선의용대 또는 조선의용군, 즉 중국 본토 지역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고 특별히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1940년에 충칭에서 조직된 광복군의 주역도 누구였습니까? 바로 신흥무관학교 생도들이었죠. 그렇죠? 따라서 광복군에 있어서도 신흥무관학교 생도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8.15 해방까지 독립전쟁, 자와 우를 막론하고 독립전쟁의 주도 세력을 형성했던 것이 바로 신흥무관학교 생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또 신흥무관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죠. 그런데 신흥무관학교 생도들을 교육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교육시킨 사람들이 바로 대한제국의 무관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한제국의 군인 또는 대한제국의 장교로서 활동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1910년 일제에 의해서 조선이 강점된 이후에 만주를 망명해서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이 됐습니다. 즉 신흥무관학교 생도들은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그러한 대한제국의 장교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그 신흥무관학교 생도들이 바로 독립군의 주역이 됐고 광복군의 주역이 됐고 또 정신사적으로 국군의 주역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바로 한국의 우리 역사의 전통적 국맥을 계승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신흥무관학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신흥무관학교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무관학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신흥무관학교 1911년 6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2021년이죠. 6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흥무관학교 올해 설립 110주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흥무관학교의 구체적인 내용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신흥무관학교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무관학교, 그럼 설립 배경은 뭐냐? 그렇죠? 신흥무관학교 어떻게 해서 이러한 만주벌판에 이렇게 유명한 대단한 역사적 위상을 갖고 있는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민회의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계획에 따라서 바로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민회 같은 경우는 구한말에 만들어졌죠. 구한말. 1905년부터 1910년 사이. 그런데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1905년에 을사조약 때문에 외교권을 빼앗기고 그러면서 국권이 망실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국내에서 더 이상 독립운동, 국권 회복운동을 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외에 나가서 만주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미주라든가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 제국지를 몰아낼 수 있는 독립군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에 따라서 바로 신흥무관학교, 무관학교를 이제 만들게 됐고 그러한 여러 무관학교들은 해외에서도 많이 만들어진 것이죠. 첫 번째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흥무관학교 아닙니까? 바로 유아현 삼원부라는 데입니다. 유아현 삼원부, 서간도? 여기 서간도 어딜까? 서간도는 바로 압록강 건너를 우리는 서간도라고 하고요. 두만강 건너를 일반적으로 북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압록강 건너, 이렇게 압록강이 있으면 여기 이제 그 신의주가 있지 않습니까? 신의주 건너 이쪽 지역을 여기 단동이고 관전이고 지반이고 통하고 통화 위쪽에 바로 유아현이 있죠. 이쪽 지역 서간도 지역, 이 서간도의 유아현 삼원부의 신흥무관학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북간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회령이라든가 뭐 종성이라든가 뭐 무산이라든가 등등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건너가면 이쪽 지역 두만강 건너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간도라고 합니다. 북간도 지역에서는 회령을 건너면 바로 삼합이라는 데가 있죠. 삼합 있고 삼합에서 쭉 올라가면 오랑캐 고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고개만 넘어가면 오랑캐 땅이다라고 해서 이제 오랑캐 고개라고 했거든요. 회령에서 두만강을 건너가면 삼합에서 이렇게 언덕배지가 있는데 산고개가 있는데 그게 오랑캐 고개입니다. 거기 오랑캐 고개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바로 명동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동촌 그러면 윤동주를 기억하시죠? 그 명동촌에 명동학교가 있었고 이 명동학교는 일반 학교와 더불어서 무관학교적 성격도 역시 갖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 북간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쪽에 중국이고 이쪽에 러시아지 않습니까? 이거에 중국과 러시아에 걸쳐 있는 큰 하나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가 바로 흥계호입니다. 흥계호인데 흥계호 옆에 붙어 있는 중국 땅, 만주 땅에 있는 빽빽하게 그 산이 산림이 우거져 있다라고 해서 밀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밀산. 그 밀산의 한흥동, 한국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만든 한흥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도 밀산 무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즉 서간도, 북간도, 북만주 이러한 만주 지역 또는 멀리 미국의 네브라스카주의 박용만이 또 네브라스카 소년병 학교 또 만든다든가 이러한 또 러시아 같은 경우도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북방으로 100km 올라가면 우스리스크가 있고 우스리스크에서 한 또 100km 올라가면 이만, 현재 지명은 달레네첸스크라고 하는데 그쪽에도 라블류라고 하는 지역에 무관학교를 만들려고 굉장히 또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신민회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하면 바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무관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우리는 바로 독립전쟁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바탕을 둬서 무관학교들을 만들었고 그 무관학교를 만드는 여러 계획 중에 한 곳이 어디냐? 바로 신흥무관학교였다. 그리고 그 신흥무관학교는 바로 유아현 삼원포 추가가라고 하는 곳에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처음에는 이름을 무관학교 이러면은 대외적으로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감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처음에는 강습소라는 이름으로 해서 독립군을 11년 6월 달에 만들어서 양성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현장을 가서 바로 이쪽 지점에 신흥 강습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삼원포 추가가라는 곳입니다. 삼원포 유아현의 그 현소재지가 바로 삼원포입니다. 삼원포 또는 삼원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러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국 성씨 가운데서 추치들이 주로 삽니다.
출씨들이 살기 때문에 추가가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 쪽에 이 앞쪽으로는 대단히 벌판입니다. 대단히 벌판이고 이쪽 마을이 있는 산 밑에, 산자락 밑에 바로 신흥강습소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강습소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리키는 그러한 작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유아현 삼원포의 여기가 이제 그 성문입니다. 유아현 삼원포 성문이 되겠고요. 이쪽은 이제 삼원포 우리식으로 말하면 읍내. 읍내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중국 옷을 입은 중국 사람들이 보이고 이 건물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이제 그 중국적인 형식으로 된 건축물이죠. 우리 조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초가집을 이제 주로 짓고 사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진이 유아현 쪽에 우리 조선인 마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초가 형태를 띠고 있죠. 초가 형태를 띠고 있고 여기 보면 우리 학생이 보이는데 그 아래 바지하고 이 한복입니다. 한복이고 여기도 이제 조그만 여학생 같은 모습인데 여기 이제 여러분 아마 구체적으로 사진 모습이 잘 안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초가집 형태에다가 우리 한국 옷을 입고 있는 한복을 입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아현, 삼원포 이쪽 지역이 바로 우리 한인들이 처음으로 신흥강습소를 만들고 1910년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압록강을 건너서 추위를 무릅쓰고 고생하면서 마차를 타고 또 뭐 제대로 그 쌀밥을 먹었겠습니까? 조밥이라든가 진짜 나물 이렇게 국 끓여서 된장국, 토장국 뭐 이런 거를 먹어가면서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던 장소. 거기가 바로 유아현이고 바로 처음에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초가 형태의 집들을 짓고 사는 그러한 애틋한 그러한 어떤 혁명의 기지 유아현. 초창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유아현 삼원보의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던 그러한 어떤 이론적 토대는 바로 독립전쟁론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독립전쟁론은 뭐냐? 바로 우리가 1910년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앞으로 일본은 대륙 침략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 한반도를 넘어서 바로 만주로 중국 본토로 또 미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다. 또는 러시아로 쳐들어갈 것이다. 즉 일본은 침략적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앞으로 중일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러일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또 미일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은 1931년에 9월 18일에는 만주로 쳐들어가서 만주사변이 일어났죠. 1937년 7월 7일 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7.7사변, 중일전쟁을 일으켰죠. 1941년 12월에는 진주만을 공격했죠. 즉 일본은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그걸 예견한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가 독립군이 일어나서 연합국이 일어나서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력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독립전쟁에 대비해서 무력 독립군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 일환으로 바로 신흥무관학교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관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하에 만주 유아현 삼원보에 바로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서간도, 북간도, 북만주 지역에 이런 무관학교들을 만들었고요. 따라서 그런데 이러한 신흥무관학교를 만든 주역이 누구냐?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기본적으로는 신민회의 아이디어입니다. 신민회가 이러한 독립운동 기지,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정착시키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던 것은 우당, 유해영, 육형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육형제 가운데서도 신흥무관학교를 현지 답사하고 조직하고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데 주축적인 토대를 쌓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회영이란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회영은 그 신민회 계획의 일환으로서 독립운동 자금도 만들고 계획도 추진하고 그리고 먼저 만주 현지로 갔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곳 만주 압록강을 건너서 갔죠. 가서 단동, 압록강 건너자마자가 단동이죠. 지금 현재 단동, 옛날에는 안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동 바로 옆에가 뭐냐면 관전현입니다. 관전현 완전히 산입니다.
지반현 우리 고구려의 국내성의 수도가 있었죠. 거기도 산지가 많습니다. 통화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도 산지예요. 산지를 넘어서 가니까 거기에 나타난 평지와 더불어서 산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가 바로 뭐냐? 유하현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 유하현 삼원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따리 장사 형태를 띠고 우당 유해영을 비롯한 여러 동지들이 함께 독립운동 기지를 물색을 하러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유하현 삼원보 추가가라는 지역, 그러니까 뒤에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벌판이 있어요. 그렇죠? 읍소지해지면 바로 일본에 발각되기가 쉽죠. 그래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독립운동 기지를 처음으로 선택하고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추진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우당 유해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현재를 현장 답사하고 국내로 와서 뭐니 해도 뭐 중국 이국 땅에 가서 기지를 만들고 독립군을 양성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바로 돈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 마련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말이 돈 하지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그 실질적으로 애쓰고 진짜 가장 많은 자금을 마련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당 유해영이죠. 뭐 아무리 친형제라도 혈육을 낳은 형제라도 사실은 돈 빌려달라, 돈 내라. 그러면은 요새도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들을 설득해서 형제들이 다 동참을 하고 또 돈도 내고, 그렇죠? 이런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기 위한 최대한의 여러 가지 국내에서의 밑거름 바탕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당 유해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형제들 간에도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형제들 간에 지금 우애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아무리 지금 같은 형제라도 뭐 동생이 뭐 한다, 형이 뭐 한다라고 해서 자기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뭐 외국까지 갈 사람이 솔직히 요새 누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만주 땅까지 갔어요. 만주를 갔더니 이 만주의 중국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뭐 이제 중국 본토의 북경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 동북지방 아닙니까? 중국 동북지방의 유하현 뭐 이런 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만주에 윤용성, 랴오닝성의 중심 도시가 바로 심양 아닙니까? 옛날에 봉천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뭐 길림성의 중심 도시는 예컨대 뭐 장춘이라든가 길림이라든가 또는 뭐 해룡장성, 흑룡강성의 중심 도시는 바로 하얼빈이죠. 근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우리 조선 사람이라도 뭐 돈도 많고 이런 사람도 본 적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유하현 삼원보라든가 이런 시골, 저 깡촌이죠. 속된 말로 이런 지역에서 우리 조선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잖아요. 또 양반.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보니까 이 만주의 시골 촌놈들이 보니까 조선의 고관대작,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망명해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와, 깜짝 놀라요. 그리고 저놈들이 우리 지금 중국에 지금 만주에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지에 있는 관리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 독립으로 하러 간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죠. 뭐 이러니까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살고 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땅을 안 파는 거예요. 소작도 안 주는 거예요. 안 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회영 선생이 어떻습니까? 북경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났어요? 위안스카이, 즉 원세계를 만난 거예요. 원세계는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모군란 때 이제 조선의 봉건 정부를 지지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 서울에 와 있었던 청나라 원세계 위안스카이. 그때 이제 이회영 선생의 아버님하고도 알고 또 우당 이회영 선생도 알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어서 또 북경까지 가가지고 위안스카이하고 단판을 져서 그 토지를 이제 살 수 있는 그러한 또 중국인의 배척을 받는 그런 어떤 방파제 역할, 이걸 누가 했느냐?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이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유하현 삼원보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큰 도로가 있단 말이죠.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곁에 가까운 곳에
이런 신흥 강습소를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 망명기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에 의해서 탄론할 수 있는, 감시를 받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기지를 어떻게 돼요? 좀 더 안쪽으로 자꾸 옮겨야 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뭔가 산악지대에 깊숙한 곳에 옮겨야 되는데 뭐 땅을 달리 구입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땅을, 즉 유아현 삼원포에서 통하연 합리화 쪽으로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옮기거든요. 옮길 때 그때 바로 그 합리화 지역에 땅을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당유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당유형은 만주의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데 큰 공헌을 했고, 또 초창기에 만주 지역의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하고 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토대를 닦은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우당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는 우당유형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우당유형을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1913년에 바로 일제가 그 우당유형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당유형은 또 여러 동지들이 바로 일본의 그러한 감시와 체포를 피해서 일단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당유형은 신흥무관학교의 초창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 이유는 그 우당유형과 함께 망명했던 다른 형제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신흥무관학교의 유지 발전에 기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석영, 호가 영석이죠. 이석영 선생 같은 경우는 우당유형의 형입니다. 그리고 조선에 있어서의 아주 고급 관료죠. 그런데 이제 우당유형 선생의 설득 하에 바로 자기의 전 재산을 신흥무관학교의 설립과 운영, 또 신흥무관학교의 운영, 특히 그 학생들의 어떤 그 교과서라든가 식사라든가 숙식,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희생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석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이석영의 재산이 1910년, 11년에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서 거기다 재산이 소진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1919년 정도까지 이석영의 재산이 지속적으로 합리화에 이동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신흥무관학교의 유지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화폐 가치와 중국에서의 그 조선의 화폐 가치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재산 가치가 실질적으로 있던 것보다는 중국에서는 그 재산의 가치와 위상이 조금 약화됐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 본토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석영 선생은 끊임없이 만주벌에 계속 남아서, 우당유형 선생은 이제 피신을 했고, 이석영 선생은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19년도에 심양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농촌에 있고 산간지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기침도 많이 하고 여러 호흡곤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골을 피해서 도시로 이제 또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제 이시영이라는 분이 되겠죠. 이시영은 뭐 그 조선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중앙 관료였죠. 그리고 대외적인 명망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시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기여를 했고, 또 이시영 선생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무부 장관,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또 재무부 장관, 뭐 이런 역할들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죠. 따라서 이시영 선생 같은 경우도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우당유형 6형제 가운데서 이호영이라는 또 인물이 있습니다. 이호영이라는 인물도 신흥무관학교에 있어서 우당유형 선생이 떠난 다음에는 실무 역할로서 많은 역할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요새야 새롭게 발굴되는 중국의 당한 자료에서 많은 내용들이 지금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철영이라고도 있어요. 이철영 선생도 있는데, 이분 또 우당유형 선생한테 형인데, 이분 또 그 신흥무관학교 교장도 하고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즉 신흥무관학교의 설립의 주역은 우당유형 6형제가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회영 선생이 1913년 국내로 피신한 다음에는 다른 형제들도 끝까지 만주벌에 남아서 신흥무관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회영 선생의 모습이고요. 여기 이시영 선생의 모습이죠. 이시영 선생은 또 해방 후에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또 부통령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러한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것처럼 1919년 3.1운동 후에는 또 20년대, 30년대에는 또 그 아나키즘을 받아들여서 또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일반 대중들을 위한 그러한 그 운동 또 굉장히 열심히 한 그러한 항일 지사로서 항상 젊은 마음으로 함께 항일 투쟁했던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죠. 네, 신흥무관학교는 우당 이회영 육형제만이 또 항일 투쟁을 한 것은 아니죠. 우당 이회영 육형제를 도와서 또 때에 따라서는 우당 이회영 등 육형제와 함께 더불어서 항일 투쟁을 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 사람 석주 이상용, 또 그 석주 이상용의 큰 처남인 김대락, 또 일송 김동삼, 이런 분들의 활동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석주 이상용의 문집인 석주유고, 그 다음에 김대락의 문집인 백화일기 등을 통해서 이분들 이상용, 김대락, 김동삼 이런 분들이 신흥무관학교, 또 신흥강습소, 또 신흥주강 뭐 이렇게 학교명은 조금씩 바뀝니다만은 신흥무관학교의 운영과 관련해서 또 재정과 관련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사실들이 지금 학계에 새롭게 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사람인데요. 여준, 윤기섭, 김창환, 임면수 또 이러한 또 새로운 인물들이 또 신흥무관학교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용인 사람이고요. 윤기섭은 이제 그 경기도 파주, 김창환은 경기도 광주, 임면수는 이제 그 경기도 수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또 학계에 새롭게 여준, 윤기섭, 김창환, 임면수 이런 분들의 활동이 또 새롭게 또 학계에서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준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장 또 했고, 윤기섭은 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으로서 학감도 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호흡하면서, 특히 윤기섭은 이제 독실한 어떤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가 어려운 시절에 김창환과 함께 신흥무관학교 유지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기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창환 같은 경우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으로서 대한제국의 장교였어요. 근데 만주로 망명해서 신흥무관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크게 기여했던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임면수는 이제 수원 사람인데요. 수원에는 이제 그 3일 여학교 남학교가 있습니다. 3일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했고요. 또 그 상동 청년회 상동교회도 다녔고, 또 만주로 망명해서 신흥무관학교에서 이제 객주업 같은 걸 하면서 신흥무관학교의 여러 그 학생들의 지도라든가 또는 여관업을 하면서 또 숙식 제공이라든가 그런 데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청도 사람,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장을 했던 이동영, 또 그 충남 천안 사람이었던 이장령, 또 대한제국 군인이었죠. 또는 충남 사람 그 이세영, 이런 사람들도, 충청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요. 또 황해도의 왕삼덕이라든가 등등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즉 신흥무관학교는 우당 육형제와 더불어서 경상도 사람, 경기도 사람, 또는 충청도 사람, 또 황해도 사람 등 신민회의 수많은 구성원들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더불어서 함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석영은 재정적인 역할을 크게 했고, 이상용 이런 분들은 이상용이라든가 김대락이라든가 또는 김동삼 이런 쪽은 혁신유름으로서 상당한 그 학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일정한 자문 역할 또는 재정적인 지원도 했고요.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이고 대한제국의 장교였던 바로 김창환이 일정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무관학교이기 때문에 교재가 필요했거든요. 군사교재.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이제 보성학교를 졸업했고 최고의 에리트였던 젊은 청년, 바로 윤기섭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무관학교의 여러 교재들을 번역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석주 이상용의 모습이고요. 김동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석주 이상용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국무령 이제 내각 책임자에 있을 때 최고 이제 책임자 역할도 1920년대 중반에 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중국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바로 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복을 입으면 바로 조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국 땅에서 만주에서 중국한테서 바로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중국 옷으로 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만약에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사진을 보면요, 전부 다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왜? 상해는 뭐 일반적으로 다 양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뭐 중국 옷을 입는다든가 우리가 뭐 저기 뭡니까? 한복을 입고 있으면 바로 일본 놈한테 탄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상해에서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상해 시절에는 전부 다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윤봉길 의거 이후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피신을 다닐 때 그때는 대부분 다 중국 옷을 입고 있습니다. 중국 옷을 입고 있고요. 또 만주에서 독립운동했던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중국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윤기석과 김창완의 그 모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동영, 임면수 이런 분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신흥무관학교는 신흥강습소, 신흥중학, 신흥무관학교로 변화 발전했는데 사실은 신흥강습소나 신흥중학도 이름은 사실은 실질적인 이름은 뭐냐? 바로 신흥무관학교죠. 그런데 은폐, 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탄압이라든가 또는 중국 사람들의 어떤 배척이라든가 눈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강습소 또는 중학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름을 사용했다 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은 다 무관학교였고요. 그리고 특별히는 이제 1919년, 20년에는 신흥무관학교라는 그러한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흥무관학교는 유아연 삼원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신흥무관학교는 1912년, 13년에는 통화연 합리화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감시를 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산골로 이제 피신을 해서 꼴짜기에다가 신흥무관학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삼원보 같은 경우는 평지에 있지만 산 밑에 있지만 합리화 같은 경우는 산골짜기에 이제 위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국내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만주 땅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넓은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아연 고산자, 유아연 대두자 등 수많은 여러 지역의 신흥무관학교를 이제 여러 곳에 이제 만들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 3,500명이나 되는 수많은 그러한 무관들을 생도들을 졸업시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합리화예요. 이 강입니다. 겨울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사실은 신흥무관학교는 이렇게 꼴짜기를 산을 넘어오면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이러한 곳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물이 흐르고 합리화 할 때 그 물하자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서 훈련 받으면서 이제 여름에는 텀벙텀벙 여기 가서 이제 그 모욕도 하고 물장구도 치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신흥무관학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워낙 이렇게 꼴짜기로 들어오고 우리 독립군들이 여기 양쪽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잘못 들어오다가는 밀정을 오해받고 총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밀정이라고 오해받고 총을 딱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퀴즈 여러분. 바로 만해 한용운 스님입니다. 만해 한용운이 1910년대에 바로 신흥무관학교를 찾아오다가 우리 독립군들한테 체포되고 총을 맞았다. 죽을 뻔했죠. 그렇죠. 그만큼 신흥무관학교의 그 독립운동 기지가 깊숙한 곳에 있었고 그리고 철저하게 방어가 된 그러한 속에서 무관교육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는 통화연의 모습이고요. 통화연 합리화. 통화연은 그래도 유아연에 비하면 상당히 큰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신무관학교잖아요. 무관학교니까 기본적으로 군사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군사교육을 시키면서도 특별히는 공화주의 교육, 즉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철저한 그 공화주의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데 기독교, 대종교, 유교 이런 것들이 좀 혼합된 그러한 그 형태였습니다. 대종교라는 것은 우리의 조상이 바로 당군 할아버지다라는 것이죠. 당군. 즉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다. 따라서 당군의 후손들이 주된 구성원이 되는 그러한 민족국가, 즉 민족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당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대종교 교육을 시켰습니다. 신흥무관학교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유교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면서도 혁신, 그렇죠, 혁신. 저 깨어있는 유학자, 유학교육 이런 거 시켰어요. 더불어서 기독교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죠. 상을 줘요. 상을 뭘 주냐? 출애굽기, 성경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에서 만든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도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유교, 그 다음에 단군,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뭐 근대적인 사상, 민족주의, 공화주의 이런 것들을 교육시킨 것이 바로 신흥무관학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먹고 살기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신흥무관학교 생도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밤에는 그 공부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사, 한국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지리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조국이 해방됐을 때, 광복됐을 때 제대로 된 국가를 건설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리고 철저한 어떤 사상교육과 민족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무관을 양성하려고 했다. 독립군을 양성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군들이 양성되죠. 졸업을 하죠. 그러면 졸업을 했을 때 그 졸업생들을 하나의 조직화하는 그러한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신흥하구단 또는 신흥교우단입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을 조직을 해서 철저하게 민족교육을 시켜서 일본군과 대항하는 그 독립군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신흥하구단이라는 걸 조직하고, 그러면서 신흥하구보 또는 신흥교보와 같은 그러한 잡지들을 간행해서 생도들과 그 졸업생들의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서 크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신흥하구보라는 잡지가 지금 독립기념관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 3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민족의식 고치라든가 또는 근대적인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 전술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을 이 잡지에 실어서 잡지를 통해서 민족교육에 기여했고요. 이러한 잡지들은 지금 어디서 발견된 거냐면 다 미국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런 신흥하구보들을 만주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미주 지역, 러시아 지역, 그죠? 수많은 해외 우리 독립운동 기지 이쪽에도 많은 이러한 잡지들을 배포를 해서 민족의식 고취와 독립군 양성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911년 6월 달에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수많은 독립군들을 배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신흥하구단, 교우단을 만들어서 이러한 졸업생들을 조직화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919년 3월 1일 날 국내에서 뭐가 됐어요? 3.1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만주 땅에서는 1919년 3월 12일 날 유하연에서, 1919년 3월 13일 날 북간도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국내에서 만세운동이 쫙 일어났더니 일본 애들이 우리 애국 청년들을 막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만주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관학교에 들어옵니다. 즉 신흥무관학교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신흥무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국 청년들만 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그러한 그 군사 지식을 가졌던 김경천과 지청천은 바로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입니다. 일본군 장교들입니다. 일본군 장교들도 만주로 망명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팔군과 같이 또 대한제국의 장교였던 사람도 망명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애국 청년들이 신흥무관학교 생도가 되고, 또 일본군 현역 장교 또는 대한제국의 장교, 이런 수많은 또 엘리트 교관들이 망명해 옴으로써 이 사람들이 바로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이 돼서
또 신흥무관학교 생도들을 양성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만주 지역에는 그냥 뭐랄까 무장투쟁의 어떤 기후. 그런데 3.1운동 때도 또 일본 애들이 우리 제한미 학살 사건을 비롯해서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하는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였죠. 무참히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일본 놈들을 우리가 키워오는 이러한 무장력을 가지고 국내로 쳐들어가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 이런 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기섭, 김창완 등 수많은 사람들이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기섭을 상해로 파견하는 거예요. 파견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힘을 합치고 연락을 해서, 그래서 도산한창호의 뭐 독립전쟁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일본과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주요 배경이 됐던 바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승리, 이런 것들은 신흥무관학교의 독립군 배양, 무장투쟁론, 이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육군사관학교 기병과 출신입니다. 김경천 장군, 또 광복군 나중에 총사령관이 되는 지청천 장군, 다 일본 육사 출신들이에요. 일본군 현역 장교들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역 장교들이 만주로 망명해서 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생도들을 교육시키니까 더 현대화된 그런 무관교육을 이제 시켰던 것이죠. 네, 신팔균 같은 경우 또 대한제국의 장교 출신으로서 또 만주에 그 망명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유아연 고산자 또는 유아연 고산자, 유아연 대두자, 이런 쪽엔 또 신흥무관학교가 또 확장돼서 신흥무관학교가 이제 설립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여기 유아연 대두자 지역입니다. 이쪽은 이제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전부 다 가봤는데 이제 옥수수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예, 아까는 이제 여름에 갔던 거고요. 또 겨울에도 가봤는데, 이 대두자, 유아연 대두자 신흥무관학교 자리.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걸음 간 데 없습니다. 그쵸? 세월이 흘러서. 예, 그런데 역사 현장. 여기 딱 가보니까 신흥무관학교생들이 이렇게 막 운동하고 그냥, 그죠? 전투훈련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1911년 6월 달에 만들어진 신흥무관학교. 1920년에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 다음엔 대전자령 전투,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그 항일 전투에 참가했던 그러한 신흥무관학교 생도들. 그렇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만주의 독립군, 그 다음에 중국 본토에서 의열단, 그리고 또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그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군사 지식이 많죠. 그러니까 군사 지식이 많으니까 북간도 지역,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북간도의 북로군정서, 여기에 그 북로군정서 사관학교가 있었거든요. 사관학교는 있지만 가르칠 교관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을 김자진 장군이 이제 초빙을 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박영희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을 초빙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뭘 합니까? 북로군정서 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교육시켜서 바로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또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국내외의 모든 무관학교의 하나의 그 교관으로서 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는 바로 독립군 양산에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독립군이 됐고, 또 그 사람들이 수많은 독립군 무관학교의 그 선생님, 교관들이 돼서 독립군을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흥무관학교, 그쵸? 또 봉오동 천산리, 또 광복군, 즉 이 졸업생들의 향배를 보면 신흥무관학교의 역사적 위상과 의미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흥무관학교의 설립과 그 역사적 위상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바로 신민회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 계획에 따라서 해외에 만들어진 수많은 독립군 무관학교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우당 유해영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지원과 활동에 의해서 신흥무관학교는 유지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졸업한 수많은 독립군들이 항일 독립운동에 너무너무나 큰 기여를 했고, 그리고 해방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건설에 있어서도 미랄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신흥무관학교 출신들 졸업생 일람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한 약 400명 정도만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3,500명 가운데 3,100명의 이름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졸업한 수많은 이름을 남기지 않은,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흥무관학교 한국 독립운동의 바로 요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월 10일 신흥무관학교 설립 110주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신흥무관학교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